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제3장 지역사회복지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인 토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론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라는 일종의 형태가 있다면 그 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지역사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론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코끼리 모양을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코끼리를 볼 때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볼 때는 코끼리가 거대한 그 산과 같은 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물론 위에서 보면 작겠지만, 그래서 위쪽만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독수리는 그것을 코끼리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개미가 밑에서 봤을 때 코끼리 모양은 어때요? 거대한 기둥들이 보이고 위에 어쨌든 그 코끼리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건물과 같은 형태, 지붕이 있는 건물과 같은 형태, 이런 형태를 코끼리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이 옆에서 봤을 때 또는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코끼리의 모습을 살피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이 이론적인 토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도 이런 이제 지역사회복지의 형태들을 정치 경제적 방식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 경제적 방식으로 보느냐, 사회 자본론의 방식으로 보느냐, 이런 방식에 따라서 보는 진단이 달라지는 거고, 진단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진단에 따라서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이 틀리고 어떤 이론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끼리를 하늘에서 봤을 때 코끼리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코끼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되게 통합적 관점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이제 다양한 이론들을 섭렵을 하고 통합적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통합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사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들을 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 토대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를 배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치경제론에 대한 방식입니다. 지역사회를 정치경제론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정치경제론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정치와 경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산물이죠. 타협. 이 타협을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힘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력이 아닌 타협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치라는 개념 안에는 그 힘의 불균형이라는 것들, 그리고 힘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경제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우리 이 사회경제 안에서는 경제 빈부격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격차, 자원의 격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의 격차라든지 힘의 그 불평등,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 경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계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자본주의 논리에 종속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관점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게을러서 가난해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굉장히 많은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출발선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출발선이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근면하고 능력이 좋아서 부자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경제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 경제론의 배경이 등장했다. 그 배경에는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노동이 상품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상품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노동력이 원래 과거에는 인간의 신성한 신체적 정신적인 활동이었는데,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는 이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내 노동력을 상품으로 간주해서 사고 파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고 파는 방식에서 이게 이제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간의 계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계약이 힘의 불균형이 발생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고용하는 주체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팔고자 하는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힘이 됐어요? 당연히 자본가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여기에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사이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2시간의 노동, 하루에 12시간의 노동,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동을 해도 급여는 아주 적게 줘요. 그래서 힘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자본가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노동자들은 더 착취를 당하는 구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일정하게 그 심판자 역할, 조건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 이상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도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 주체 간의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식. 그러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들도 보호해주는 방식.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외와 배제를 줄여주고 사회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국가의 개입의 방식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치 경제론은 정치와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론은 힘의 논리라는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노동 상품화의 개념들을 제가 이렇게 좀 해놨는데요. 노동 상품화의 특징을 보면 임금 노동 체계, 과거에 이제 이렇게 물물교환으로 한다면 상품을 중심으로 사고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동력을 사고 파는 방식. 그래서 이제 노동력의 상품성이 좋다는 건 뭐예요? 개인의 능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은 월급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자기 능력을 키워서 일종의 상품성을 키워서 더 많은 또는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의 의존성이라는 거 있어요. 노동력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겠죠.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져요.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제한적인 거고, 그리고 급여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그 최저임금 이상으로 막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오르지 않죠. 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동의 분자라가 있는 거예요. 노동이 이제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예요. 세분화되면서 노동이 그 노동자가 빵꾸 나면 다른 노동자로 대체가 쉬워져요. 말 그대로 노동이 컨베이어 벨트의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성이 발생해요.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많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경기가 한참 좋아졌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경기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업이 발생하면서 청년 실업률과 지금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갈등까지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동상품화가 나오는 문제는 어쨌든 그 사람의 능력, 사람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노동이나 상품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노동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이런 인간 소외 형태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불평등이 되게 심화되는 형태. 능력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사업주와, 그러니까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득 편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불안정성, 자동화라든지 비정규직화가 되면서 노동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노동 상품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 힘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경제론의 영역을 보면, 정부의 역할을 보면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그 힘의 관계들을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들이 지금처럼 이제 고용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재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정부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종의 이제 이론적 배경이든 또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들이 사회복지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복지학에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노력들을 분석하는 것을 사회복지학에서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그 해결을 위해서 재분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정책의 연관성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실전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복지 영역에서 진행하는 사안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경제론의 주요 관심은 문제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제도나 정책을 고찰하는 것을 과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경제론 배경과 정의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사회경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경제가 합쳐져 있는 거죠. 사회라는 것은 우리 소사이어티 얘기하는 거고, 경제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경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회경제라는 개념은 그 경제에 사회 집합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경제론에서 바라보는 것은 시장 중심의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한계, 실패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한계나 실패가 뭐냐면,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시장 경제의 핵심 키포인트는 크게는 이제 그 두 가지예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그래프 한번 기억나시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제 마주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럼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수요가 적으면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일종의 이제 시장 경제의 핵심 키포인트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시장 경제의 핵심 키포인트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사는 임대 아파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대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물론 마트는 좀 들어와 있지만 이게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농촌사회를 보겠습니다. 농촌사회. 굉장히 많은 넓은 농촌사회에 사실 학교가 폐쇄되고 가게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안 살아요? 농촌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장의 논리에 의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휴먼 서비스라든지 이런 돌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서비스를 그게 돈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진입을 못해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 이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조직의 활동이 이런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욕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욕구가 있는데 이런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데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 문화적 접근성에 대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역 자체가 배제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사회가 배제받는 이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 사회경제론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을 비영리 조직이나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협동조합, 자선조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론의 내용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경제의 한계를 벗어나라. 그래서 그 경제 영역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 스스로 생산해서 이윤을 분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경제의 이론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들의 조직하고 옹호하는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 안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안에서 지역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도 또는 가족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다. 지역사회 전체도 클라이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지역사회 복지는 구조적인 문제의 개입에 역할들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자본.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사회자본론이라는 것은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20세기 로버트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아마 설명을 아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퍼트넘이라는 학자는 이탈리아 학자예요. 이탈리아의 이제 장화 모형으로 나라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처럼 약간 비슷하죠. 장화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과 위쪽이 이렇게 좀 많이 분리가 되는데, 위쪽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수공업들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칠리 마피아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지로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근데 위쪽과 아래쪽의 소득 수준을 비교를 해봤는데 북부 이탈리아가 남부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퍼트넘이라는 학자가 왜 북부 이탈리아가 남부 이탈리아보다 더 잘 살까, 이런 걸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특별한 현상들을 찾아냈어요. 그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북부 이탈리아가 남부 이탈리아보다 신뢰가 더 높더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더 높더라.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가 일정 정도 규범도 잘 지키고 또 네트워크도 잘 갖춰져 있더라. 아하. 그래서 알아낸 게 이게 원래 개인들도 그렇지만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잘 살아요? 적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잘 살아요? 당연히 자산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죠. 그 자산으로 계속 돈을 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자산이라는 게 개념도 있더라. 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라든지 또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또는 이제 공통된 규범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종의 이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비용들이 낮아지더라. 계약을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자산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뢰나 규범이나 네트워크나 주민들의 참여가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구나. 자산이라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사회적 자산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자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사회적 자산을 축적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론에서는 거래가 호혜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이것이 사회적 자산이고 이 사회적 자산이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양과 질은 지역사회
복지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의 신뢰와 네트워크 규범이 잘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협력하려고 하고 또 더 많이 쉽게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지역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극하게 대립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그 격하게 지금 이제 양극화가 되고 있고 또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 근데 그 대립하고 있는 상태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사회적 그 자본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사람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또 신뢰를 깨지게 하고 규칙을 어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회적 자본들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들을 갉아먹게 한 사회적 자산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모아놨던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다 쓰게 돼서 마이너스 사회적 자본이 돼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원상 회복되더라도 이 사회적 자산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자로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그것을 그런 현상들을 분석할 때 저기 저렇게 사회적 자산이 감소될 수가 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지역 공동체주의론인데 시장 개인주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으로서 공동체적 접근 방식, 이게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방식들이 지역 공동체주의론이에요. 이 공동체주의론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지역사회 안에서 공개된 지역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집합적 행동을 공통의 선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지역 공동체 이론에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호 협조적인 요구, 상호 갈등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대립적인 요구가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요구. 그래서 상호 협조적인 조사에 의해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수용된 요구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열린 대화를 통해서, 배제된 대화가 아니라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통의 가치와 상호 책임감. 그래서 개인적인 이성이나 증거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우리 사회에 공통된 그 지역의 집합적인 이성, 그리고 집합적인 역사적인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 참여, 권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권력 구조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이론은 개인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집단이 함께 잘 사는 지역 공동체 것을 추구한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중요시하는 게 지역 공동체주의 이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이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막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사회 구조 이론을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그 네트워크 이론은 사람이 내가 이제 행동 반경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만나는 것을 다 이렇게 그 화살표로 표시를 맞게. 그래서 화살표가 많으면 관계가 많은 거고 상호작용이 많은 거잖아요. 화살표가 적으면 소외된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론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인 하나의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속성, 그러니까 관계의 양과 질, 관계가 얼마나 많고 질이 얼마나 좋냐, 이거를 중심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 한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이 한 개인의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관계의 역량을 보는 거예요. 관계의 역량. 그래서 이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의 포인트는 이런 관계의 총합이 많을 때, 그리고 질이 높을 때 사회 네트워크가 발달했다, 이렇게 이제 바라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지에서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 네트워크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다양한 조직들을 연계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또는 이제 사회 네트워크를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직접 이렇게 구축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실천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은 정리하면 크게 정치 경제 방식, 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사회 경제, 요즘에 이제 시민 참여에 의해서 새로운 시민 주체로서 자본주의 시장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신뢰와 공익 네트워크 기본을 통한 사회 자본을 통해서 바라보는 방식, 또는 이제 공동체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사회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해서 그 속성보다는 관계의 양이나 질을 넓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지역사회를 해석하는 이론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들은, 이 이론들이 한 개의 이론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일부분적으로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는 그런 이론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알고 통합적으로 우리 지역사회를 사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다 라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론의 이념들을 학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